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그날 밥을 먹다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배가 불러서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말을 또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면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상 위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고 다리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건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시장 끝까지 울릴 만큼 컸고 웃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고 풍채도 좋아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으면 그 자체로 가게 하나가 완성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시장 장군 누님이라고 불렀고 할머니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면서 손님을 불렀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시장 안에서도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늘 줄이 길었습니다. 비법 좀 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에이, 비법이 어딨어? 그냥 손맛이지. 그 말이 괜히 멋있게 들렸고 나는 요리에 자신감 넘치는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면 셔터를 올리는 소리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먼저 들렸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놓는 손은 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앞치마 끈을 한번 당겨 묶고 나면 그날 장사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나올 때면 할머니는 시장 입구에 세워둔 대형 SUV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탔습니다. 커다란 차에 할머니가 타 있는 모습이 묘하게 잘 어울렸고 핸들을 잡은 손은 반찬을 만들 때만큼이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괜히 든든해서 우리 할머니는 나중에도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나는 늘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주셨을까? 이번에는 또 뭘 먹게 될까? 차를 타고 가는 길부터 괜히 배가 고팠고 현관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 안에서 나는 냄새를 먼저 맡곤 했습니다. 나에게 명절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음식을 만나는 날이었고 그 음식의 중심에는 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항상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차려졌고 반찬 위에는 팔이 앉지 말라고 덮어둔 커다란 망태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망태기를 걷었다가 다시 덮으면서 음식간을 보곤 했고 나는 그 크기만 봐도 오늘 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늘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좀 적당히 하세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는 이미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전화는 전화고 요리는 요리였습니다. 그게 내가 알던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던 어느 해 명절에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전날부터 어머니가 유난히 반찬을 많이 준비했고
봉투를 하나씩 챙기면서 빠진 게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 때 음식을 싸간 적은 거의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는 소갈비찜 냄새가 났고 작은 소쿠리에 가득 담긴 소갈비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순간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니? 목소리는 여전했는데 몸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고 숨을 한번 고른 뒤에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고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분명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바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뭘?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뭘 또 소갈비찜을 하셨어요. 쉬운 음식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준비해온 반찬 봉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해왔어요. 후라이팬에 데워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좀 하지 마세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고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릴 때 할머니가 천천히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전보다 훨씬 느렸고 다리가 덜덜 떨렸으며 팔에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발자국 걷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이 상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밥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할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예전 같지 않지. 그 말이 처음에는 스쳐 지나갔는데 두 번째부터는 귀에 걸렸고 세 번째부터는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어느 순간 밥 숟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내 손 때문이었는지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최근에 큰 수술을 하셨고 골반이 많이 안 좋아져서 몇 달째 요양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왜 침대에 누워 계셨는지, 왜 상에 음식이 적었던 건지, 왜 우리가 반찬을 싸갔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소갈비찜을 하신 이유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밖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참 나쁜 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몸은 보지 않고 음식만 기대하면서 할머니를 좋아해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밥보다 훨씬 오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자고, 밖에 나가서 먹자고 말했고 할머니는 천천히 걷다가도 식당 앞에 서면 예전처럼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은 간이 좀 세다. 이 집은 국물이 괜찮네. 물을 마시는 손은 느렸지만 메뉴를 고르는 말은 또렷했고 그 순간만큼은 아직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날의 소갈비찜을 떠올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남아있던 냄새, 다시 떠오르던 그 장면들. 맛 때문이 아니라 그걸 만들던 할머니의 마음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마 그날도 아픈 몸으로 부엌에 서서 손자가 올 시간을 계산하며
갈비가 질겨지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을 다 보지 못했고 이제 와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